이제 일본의 몰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때 미국과 세계 기술을 주도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름도 상주했던 그 나라의 발등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앞다퉈 배우고 중국도 인정한 혁신의 주인공 앞에서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존의 기술 패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지금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본을 주저앉히고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일본 내부에서조차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동아시아 정치학과 언론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곧바로 NHK에 입사해서 6년간 일본의 자부심을 지키는 보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부터 쿠릴 열도 분쟁까지 국제 현안들을 다루면서 일본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제 모든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도쿄 중심가 긴자거리에 자리한 사토 스시에 들어섰어요.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스시집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카운터 위 조명이 히노키 원목에 반사되면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60대 중반의 사토 마스터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스시 장인인 그가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가락을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걸 드셔보세요. 저는 반들반들한 나무 카운터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방 안에는 밥솥에서 나는 부드러운 쇳소리와 도자기 접시들이 부딪히는 은은한 소리만 들렸어요. 그 작은 쌀알 덩어리를 집어들고 따뜻한 불빛 아래서 바라봤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보물 상자 속 진주처럼 윤기가 났어요.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이건 제가 아는 쌀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일본 전역의 고시히카리, 사사니시키, 아키타코마치 같은 명품 쌀들을 취재해왔는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움, 혀끝을 감싸는 깊은 단맛, 씹을수록 우러나오는 진한 풍미. 천천히 녹으면서 벌꿀 같은 단맛이 퍼져나갔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온 쌀인가요? 사토 마스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배송이 늦어져서 한국 쌀을 사용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쌀이라고요? 평생 일본 쌀이 최고라고 외쳐온 제가 한국 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기도에서 나는 경기 임금님 쌀입니다. 조선 왕조 때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 쌀이에요. 조선 임금님의 쌀이라니.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쌀이 일본 최고 장인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제강점기에도 이 쌀이 일본으로 수출될 정도로 뛰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떠서 먹어봤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윤기가 났고 입안에서 터지는 단맛은 마치 꿀을 머금은 것 같았어요. 사토 마스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어요. 40년 넘게 스시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쌀은 처음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단골 할아버지가 오늘 밥이 정말 다르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예요. 라고 감탄했어요. 젊은 직장인도 입안에서 구름 같은 느낌이에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것은 큰 뉴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가장 기본인 쌀에서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니. 그 잊을 수 없는 한국 쌀을 맛본 후 저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으로 도쿄대학교로 향했어요. 오래된 캠퍼스의 높은 석조 기둥들이 머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한국 쌀이 그렇게 맛있었는지 알아내야 해. 다나카 교수님 연구실로 이어지는 넓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교수님은 일본 전역에서 경제학과 농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연구실 문은 무겁고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작은 황동 명패에 다나카 히로시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방 전체가 높은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각 책장마다 두꺼운 교과서와 연구 논문들로 가득했고 좁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기밀이라고 도장이 찍힌 폴더들로 덮인 큰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책상 뒤에 앉아 둥근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는데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교수님,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방금 저희 최고급 스시용 쌀을 이긴 한국 쌀을 맛봤어요.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다나카 교수님은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셨어요. 아야, 당신이 일본 지도층이 무시해왔던 무언가를 발견했네요. 교수님은 한국 농업 보고서라고 표시된 폴더를 두드리셨어요.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어서 서류 뭉치를 책상 너머로 밀어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농림수산성의 내부 문서예요. 한국이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걸 보여주죠. 스마트팜, 드론, 인공지능이요. 한국의 논에는 많은 밭에 센서가 있어요. 습도, 햇빛, 영양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급히 메모했어요. 스마트팜, 드론, AI, 센서, 데이터. 교수님은 한국 작물 수확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단 5년 만에 한국의 쌀 생산량이 30% 증가했어요. 나쁜 날씨 조건에서도 말이에요. 반면에 일본 농부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놀랐어요. 일본이 모든 분야에서 항상 1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그래프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폴더를 닫고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예요. 당신이 경험한 그 맛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한국의 농장들은 이제 농업 실험실이에요. 쌀알 하나하나가 컴퓨터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싹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반짝이는 초록 논들이 줄지어 있고 작은 센서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드론들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조심스러운 벌들처럼 들판을 스캔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컴퓨터가 물을 주고 비료를 줄 완벽한 순간을 계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관자놀이를 두드리셨어요. 당신의 기사가 진실을 드러내야 해요.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해서 쌀 농업을 변화시켰는지 일본에 보여주세요. 일본이 배우지 않으면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제가 한국농촌진흥청의 연락처들을 연결해 드릴게요. 아야, 그곳에 가보세요. 그들의 스마트팜을 직접 보세요. 제 마음이 목적 의식으로 두근거렸어요. 놀랐지만 동시에 영감을 받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극적인 북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가라. 배워라. 공유하라. 한편으로는 유통업체들도 비밀리에 한국 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소비자들이 한국 쌀의 우월성을 직접 경험하고 완전히 매료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NHK 편집국으로 달려가서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반드시 한국 현지 취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뉴스가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3일 후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다나카 교수님이 연결해주신 농촌진흥청에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혁신 기술로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바꾼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연구실을 나서면서 늦은 오후 햇살이 캠퍼스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돌계단을 내려갔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스마트팜 혁명을 취재하고 그 이야기를 고국에 가져올 거였어요. 한국 쌀이 어떻게 미래의 상징이 되었는지 일본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쌀 농업, 그들의 기술, 그들의 열정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어요. 그날 밤 등불 켜진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쌀을 만들었는지, 일본이 무엇을 놓쳤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진실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 놀라움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니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네온 사인으로 온통 번쩍이고 있었어요. 찬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주행 버스를 탔어요. 한국 쌀의 본고장이자 한옥마을로 유명한 곳이죠. 목적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이었어요. 버스가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지나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뭘 보게 될까? 농촌진흥청 정문에서 농업기술 전문가인 박준 박사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태블릿을 든 모습이 진짜 연구원 같았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스마트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간 온실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유리로 된 천장이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고 햇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게 마치 거대한 크리스털 궁전 같았어요. 벼가 일렬로 쭉 심어져 있는데 각 포기마다 플라스틱 관과 가는 전선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박 박사가 땅에 박힌 센서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센서들이 1분마다 토양 수분, 온도, 산성도를 측정해요.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어요. 토양이 건조하면 자동으로 물이 나가고 pH가 맞지 않으면 영양분이 공급돼요. 사람이 전혀 손 뗄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은 하얗게 코팅되어 있고 일반 논의 진흙투성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의 분무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물방울이 상쾌한 냄새를 풍겼어요. 일본에서 봤던 농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박사님, 여기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수확해요? 물어봤더니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일반 농장은 1에서 2회 수확이 고작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니까 3에서 4회 수확이 가능해요. 태블릿을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걸 수직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층을 쌓아서 키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벼만 보여드리겠지만요. 통로를 걸어가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로봇들이 조용히 식물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대는 카메라를 달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병충해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토양을 따라 이동하며 수분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벼 이삭을 만져보니 알이 통통하고 완전히 여물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벼가 자란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으로 농업을 혁신하려고 했거든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목표예요. 온실을 나와서 관제실로 들어갔는데 벽면이 모니터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독일 등의 농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을 20개국 넘게 수출하고 있어요. 사막에서는 채소를 기르고 추운 지역에서는 온도를 맞춰주고요. 기술이 환경에 맞춰 알아서 조절해요. 그 화면들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급하게 메모했어요. 스마트팜, 센서 기술, AI 농업, 글로벌 수출, 농업혁명. 나가기 전에
박 박사가 온실에서 딴 쌀알 하나를 주면서 맛보세요라고 했어요. 작고 완벽한 그 쌀알을 씹어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났어요. 눈을 감고 도쿄에서 먹었던 그 한 숟가락을 떠올렸어요. 이제야 그 맛의 비밀을 알겠더라고요. 마당으로 나오면서 한국 농업인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번 체험은 농업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그게 기술과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 경험을 일본에 가져가서 한국이 어떻게 농업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 번 놀랐지만 이번엔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향했어요. 3시간 넘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평야와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지나치면서 이번엔 뭔가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전주 스마트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고흥에는 한국 농업의 진짜 미래가 집약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버스로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한참 달려서 도착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그냥 농장이 아니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에 수백 개의 유리, 온실과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늘어선 진짜 미래 도시였습니다. 각각의 온실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고 반짝이는 지붕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깨끗한 보행로가 격자 모양으로 뻗어 있고 곳곳에 설치된 소형 풍력 발전기가 바닷바람을 받아 돌아가면서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죠. 안내를 받고 메인 온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실내 온도는 정확히 23도, 습도는 70%로 유지되고 있었고 LED 조명이 자연광을 보완해서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30살도 안 된 젊은 농부들이 진흙 한 점, 묻지 않은 흰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민이라는 28살 여성 농부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토양 수분, pH 농도, 온도, 광량, 심지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데이터가 5분마다 업데이트돼요. 수치들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시스템이 알아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환기까지 조절해줘요. 더 이상 감으로 농사짓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확신에 찬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농업용 드론이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벌떼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정밀 살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드론은 물을 뿌리고 어떤 드론은 천적 곤충을 방사하고 또 다른 드론은 4K 고해상도 카메라로 작물 상태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 드론이 토마토 잎을 확대 촬영하는 모습을 봤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충해 징후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 교수는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그가 보여준 더 큰 그림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흥에서 6개월간 집중 훈련받은 젊은 농부들이 지금 전 세계 20개국으로 나가서 한국식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근처 사막에서, 케냐, 나이로비 고원에서, 몽골 초원에서 우리 기술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태블릿 화면에는 실제로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스마트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하라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센서 기반 점적 관계 시스템으로 물 한 방울까지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또 다른 화면에서는 케냐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상추와 토마토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현지 농부들이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보며 시설을 관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한국이 이렇게 글로벌 농업 강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국토 면적으로는 세계 100위권 바뀐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이
전 세계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설을 더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완전 자동화 수경 재배 시스템이었어요. 투명한 PVC 관 속으로 질소, 인, 칼륨이 완벽하게 조합된 영양 용액이 24시간 순환하고 있었고, 식물 뿌리가 토양 없이 직접 흡수하는 구조였어요. 한 번에 1만 주의 상추를 기를 수 있는 수직 농장도 있었는데 20층 높이의 선반에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농장의 100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온실 옆에는 바이오 연구소도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식물 세포를 관찰하고 유전자 분석 장비로 품종 개량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은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해서 아프리카에 보급하고 있어요. 물 사용량을 30% 줄이면서도 수확량은 20% 늘릴 수 있거든요 라고 설명해줬어요. 출구에서 만난 전주대 농생명과학과 학생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로봇공학과 생명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동시에 공부하는 융복합 전공 학생들이었거든요. 수빈이라는 3학년 학생은 졸업하면 고향 충남 당진에 이런 스마트팜을 짓고 싶어요. 제 꿈은 한국 농업 기술을 동남아시아 전체에 퍼뜨리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옆에 있던 민준이라는 학생은 저는 농업용 AI 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작물 병해충을 99% 정확도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라고 덧붙였어요. 이들의 눈빛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총 5만 개의 패널이 15헥타르 부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맑은 날 기준으로 시간당 2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이 전력으로 전체 스마트팜 시설이 100% 자립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에너지 자립 농장이면서 동시에 발전소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박 소장은 더 놀라운 수치들을 알려줬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일반 노지 재배보다 단위 면적당 10배 많은 수확량을 내요. 물 사용량은 90% 절약하고 농약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연간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준 수출 현황표에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으로 신선 채소를 수출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농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완벽하게 접목시킨 성공 사례였어요. 전통 농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죠.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문제로 고민하는 전 세계에 한국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일본에 가져가서 꼭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김 교수님이 마지막 일정을 제안했어요. 어차피 전주에 있으니 한옥마을 한번 가볼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통 문화도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옥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수백 채의 기와집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조선시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웠어요. 여기 역사가 특별해요. 김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세력이 시내를 장악하자 우리 조상들이 이 동네에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산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인인 제가 이 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니. 선조들의 침략으로 인한 상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은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의 시련이 오늘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해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자랑스럽게 문화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런 관용과 개방성이 한국의 매력이구나 실감했어요.
골목을 누비며 신기한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한복 체험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카타나 기모노 입기가 이렇게 캐주얼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출출해져서 길거리 간식들을 맛봤어요. 꿀이 든 호떡, 바삭한 튀김, 달콤한 붕어빵까지. 하나같이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에 들른 비빔밥 전문점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10여 가지 나물과 양념이 어우러진 한 그릇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밥 자체가 윤기 있고 쫄깃했는데 김 교수님이 귀띔해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본 그 첨단 농법으로 기른 쌀이에요. 마을을 거닐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문화적 유연성과 혁신 정신이 농업혁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뿌리는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과연 일본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 컸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농업의 미래를 그려왔는데 일본은 여전히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기술 혁신 면에서는 한국이 우주선을 타고 있다면 일본은 아직 마차를 끌고 있는 격이었어요. 젊은 농업인 양성에서도 격차가 벌어졌어요. 한국 청년들은 컴퓨터로 농사를 짓는데 일본은 고령 농가들이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글로벌 진출에서도 한국은 세계 곳곳에 기술을 전파하는 반면 일본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 있었고요. 무엇보다 부러웠던 건 한국의 비전이었어요. 스마트팜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자신감, 해외 진출을 꿈꾸는 K농업의 야망,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본 전통과 혁신의 절묘한 균형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농업도 한류의 일부로 만들어 세계에 어필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보수적 사고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농촌 현실은 참담했어요. 늙어가는 농부들, 황폐해지는 농지, 이어받을 사람 없는 농가들. 정책 당국과 기존 세대의 경직된 사고방식까지.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흙이 아닌 정보를 다룬다며 당당해할 때 전율이 느껴졌어요. 일본은 여전히 옛날식 농법과 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돌아가면 이 모든 내용을 기사로 써야 해요. 일본 사회가 경악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발전이 있어요. 한국의 압도적 우세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함이 절실해요. 체면보다는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의 자부심에만 기대서는 일본에게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나흘은 제 세계관을 뒤바꾼 시간이었어요. 선입견을 내려놓고 바라보니 한국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농업 대변혁부터 문화적 아량까지 일본이 따라 배워야 할 부분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값진 체험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변혁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